2027년 남한 정도 사이즈의 해양 영토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제7광구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한국의 편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상황이 급 반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일본은 태평양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세우면서 마치 어린아이들 땅 따먹기 하듯이 태평양에 선을 그어놓고 국제 대륙붕위 원회나 여러 해양 영토를 결정하는 국제기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자국의 해양 영토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중첩된 요구를 하고 있는 해역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도근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서부터 오키나와해구까지 이어지는 제주분지, 즉 제7광구로 알려진 해역입니다. 이 해역은 1970년 6월 한국 정부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발표하고 제주도 남쪽과 과거 오키나와해구까지 연결되는 대륙붕이 한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한중일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선포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주장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국제법상 자국령 영토에서 땅속의 대륙붕이 연장되는 곳까지의 지역을 해양 영토로 인정을 하는 대륙붕 기준 해양영토 선포법이 국제적인 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고, 당시 제7광구 이남 지역인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닌 미국령으로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웃 국가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해양 영토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일본 측에서 한국의 해양 영토 선언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영유권 문제를 2028년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1978년에 한일 대륙붕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엔 해양법이 대륙붕 기준이 아닌 해양 기준 200리로 새롭게 바뀌면서 한국에게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무역 패권으로 주름 잡던 1980년대 국제기구는 사실상 일본의 로비 자금으로 돌아간다 해도 무방한 실정이었습니다. 1983년 대륙붕 기준의 해양 영토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전까지의 국제 룰을 뒤엎어버리는 해양법이 새롭게 발효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반도에서부터 이어지는 대륙붕은 한국령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국제법에 의하면 200캐리를 자국의 해양경제 영토, 즉 이익을 선포할 수 있도록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규슈 지방과 가까운 제7광구가 일방적으로 일본령으로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1970년 한국이 우선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해역인 만큼 여전히 우리 땅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역시 1970년대 이전까지 독도는 자국령으로 주장을 했었더라도 한국의 대륙붕이 엄연하게 뻗어있는 제7광구에만큼은 자국의 해양 영토로 선포하지 않았던 지도가 있었고 일본의 어업선이 감히 드나들지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미국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제7광구 부근에는 미국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괌도나 하와이, 사이판과 같이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땅이었고 언어적, 문화적으로도 일본 본토와는 상이한 지역으로서 미국령으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7광구 역시 미국의 앞바다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한국이 영유권을 부담없이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와서 미국이 다시 제7광구 문제에 한국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동아시아 해양 영토와 관련된 지도를 살펴보면 한국령의 영토에 제7광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측에서 제7광구의 역을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해양 영토에 관한 지도를 살펴보면 제7광구와 독도 부근은 한국, 일본 이렇게 두 나라가 서로 분쟁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구역처럼 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제7광구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핵심 싱크탱크의 자료로 쓰는 배경으로는 일본이 중국에 먼저 제7광구에 관한 협의를 중국 측에 제의를 했던 사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8년 한일 간 대륙붕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중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제7광구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이설정에 나서려 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당시 그나마 반공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던 일본을 신뢰하고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으로 사인을 했지만 일본이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 구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 여론에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이 편, 즉 레드팀이다, 공산주의 진영이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물밑으로 일본은 중국을 지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더욱이 중국은 현재 제7광구와 인접한 지역인 핑우,
유가스전을 발견한 이후로 석유시추, 공과 해상기지를 설치를 해두고 군사용 헬리콥터가 이착륙이 가능한 사실상의 비밀 군사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이는 자국의 경제 영토이기는 하나 타국의 선박 역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타국의 군함 등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중국의 이익을 지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경제활동을 핑계로 해서 마구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협의하여 제7광구 일부를 중국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미국이 추진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이 송두리째 흔들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 측에서 도 제7광구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넘기는 것이 더욱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고 그 대가로 수많은 미군 병사가 희생됐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규모 이상의 대국화를 막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현재 대중국 패권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에서 세계 각국 선박들, 특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통행을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국은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항행외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국만 단독으로 작전을 취하거나 과거 제국주의 패권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특히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함께 하면 과거 해양제국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행의 자유작전에 있어서 평화주의 노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여는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건국 신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조지 루카스의 헐리우드 대작 영화 스타워즈는 미국의 건국 신화라고 불릴 만큼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영화 스타워즈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이끄는 자유 세력들은 늘 힘이 약하고 당하고만 살던 집단이지만 결국은 그러한 자유분방한 세력들이 힘을 규합해 일본 제국이나 독일 제국군의 복장을 한 거대 제국을 깨부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에서도 미국은 바로 이 스타워즈와 같은 전략과 구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구소련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거대 제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한국과 같은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연대하고 승리하는 큰 그림을 늘 그려왔습니다. 구소련과 맞서던 그칠이 그러했고 오늘날 만들려는 D10그룹 그리고 핵잠수함 동맹 오커스와 같은 동맹들을 만드는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제7광구를 둘러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한국이 적극 개입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제7광구가 일본령이 되어버리거나 더더욱 일본이 제시한 비전처럼 일본과 중국이 서로 양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과 같은 대양해군들이 보유한 전략,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고 더더욱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는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땅이 되어 버림으로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제7광구 지역을 온전히 한국의 이의소 선포를 하고 대양해군 전단을 동중국해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2028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앞서 더욱 빠르게 한국 측에서는 대양해군, 즉 항공모함, 핵잠수함의 개발이 조속하게 필요한 상황이며 제7광구 근해에 위치한 이어도와 그 주변 암초들에 대해서 한국령 영토임을 선포하고 인공섬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어도와 주변 암초들에 대해서 인공섬을 건설한다고 해도 일본과 중국이 태클을 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에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의 암초를 해수면 위로 인식시켜서 각종 군사장비를 설치하고 자국령 영토로 선포해서 이웃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인데요. 그뿐 아니라 일본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어도가 전략적 요충, 지임을 깨닫고 작은 인공섬을 만들어서 등대를 설치하려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어도에 인공섬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에서 내세울 만한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중국 측에서는 이미 이 주변에 남중국해와 유사한 인공섬을 개발하기 위한 해저지형 조사를 마치고 이어도 남단의 수심 20m 높이의 후피조라는 암초와 아쪼라는 수심 31m의 암초를 발견하여 지명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수심 20m 수준의 파랑초 역시 탐사를 마쳤으나 아직 아조라는 암초와 후피조라는 암초에는
우리 이름조차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조사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아초와 후피조라는 암초의 수중 탐사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암초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어도 동북방에 파랑초만 발견이 된 상태로 원래 중국 이름인 딩엔이었으나 우리 이름을 붙여 파랑초로 이름이 명명된 상태입니다. 중국이 먼저 발견한 아초라는 수심 31m의 암초의 경우에는 오늘날 이제 기준거리인 200캐리, 즉 370km로 반경을 잡는다면 제7광구 대부분의 지역을 2조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어도와 아초 후피조와 같은 암초의 인공섬을 개발하여 영토와 영해로 선포하고 200캐리의 이의를 선언하게 된다면 제7광구 대부분의 지역이 오늘날의 국제법 기준으로도 한국의 바다가 맞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7광구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석유광물 자원의 매력도 있지만 현재는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유전 개발 열풍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많이 싸졌고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서 재가공해 파는 것이 오히려 마진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양 영토와 해양 출구를 확보하는데 더 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일부 지정학 전문가들은 제7광구와 관련한 잘못된 비전을 제시해 안타까움을 줍니다. 제7광구에 대해서 일부만 찾아와 또 한국에 깬 큰 소득이다. 또는 대중국 경제 전략이 세계적인 아젠다가 되어가는 지금 한국이 일본과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제7광구 역시 불필요한 일본과의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측에서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제7광구 영토 전체를 그려놓은 자료를 자국 내 싱크탱크의 자료집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스스로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한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7광구의 일부가 아닌 1970년도에 선포한 모습 그대로 제주 남방에서 오키나와 해구까지 대륙붕 전체의 지역을 한국의 영유권에 속한 지역으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구축되고 있는 항모전단의 파견과 대양 해군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제7광구 이슈에 관해서 적극 한국을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로비뿐 아니라 석유 시출을 하는 글로벌 정유회사들과 한미 제7광구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미국 거대 정유사와 석유개발 회사들과의 접촉을 진행하게 된다면 한국의 제7광구 개발과 자국령 이익 확보에 더욱 큰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한미 간 제7광구 콜라보레이션 전략은 일본이 스스로의 영토 주권을 포기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제7광구를 반으로 잘라 나눠 농구 개발을 하려 했던 것과는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 일본 각국은 한국이 선포한 이익을 비롯해서 제7광구 역시 석유시 추궁을 함부로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7광구를 비롯한 한국이 선포한 이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다는 대부 중국과 일본의 석유시 추궁들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제7광구가 있는 제주 분지라는 거대한 퇴적 분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는 지역인 만큼 거대 글로벌 정유 기업들의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한국은 사방이 타국의 이익으로 꽉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제7광구마저 빼앗겨버린다면 한국의 해상경제활동은 대폭 위축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일본은 태평양으로 여러 방향이 넓은 주인 없는 바다를 향해 개방돼 있고 심지어 대만도 태평양으로 거대한 바다가 열려 있어서 해상경제활동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영토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7광구를 잃게 된다면 더 이상 태평양으로 나갈 길을 잃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향후 독립될지 모르는 오키나와를 통해 태평으로 우리 어민들이 빠져나가려면 일본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7광구만큼은 우리 해상 영토로 반드시 확고하게 1970년도 선포한 영토 그대로 선언을 해야 할 것이며 미국 측의 지지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고 일본이 독점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대륙붕위원회와 해양 영토를 설정하는 국제기들의 거액의 후원금과 로비를 꾸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1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제 글로벌리스트들과의 교류가 많았지만 한국은 그 기간이 오래돼 있지 못해 국제기구의 인맥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해상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만큼 한국이 이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2028년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반도와 그마한 바다에 갇혀버린 왜소한 나라가 돼버릴지 아니면 무한한 태평양으로 열려있는
거대한 해양대국으로 일떠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의 건설 현장만 해도 매일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건물을 올리는 중이고, 삼성전자와 그에 딸린 협력사 등등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기에 삼성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건 한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우려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핵심 임원들은 이런 우려에도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삼성의 강력한 라이벌이면서 파운드리 부문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TSMC와 이와 관련된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인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에서 각종 기술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TSMC 기술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쪽으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국내외 투자자들과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왜 삼성이 자신만만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라이벌인 애플의 최신형 아이폰 15가 출시되면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단순 판매대 수와 점유율로는 세계 1위이지만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의 아이폰이 꽉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번 아이폰 15에 탑재된 애플의 A17 프로세서입니다. A17 프로세서, 일명 A17 칩은 대만의 TSMC가 3나노 공정으로 양산한 제품이지만 지난해 발표된 A16 프로세서와 비교해 성능 향상폭이 매우 적었고, 성능 향상폭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이 전 세계 IT 언론사들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A16 프로세서는 TSMC의 5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미세 공정을 통해 나노수가 줄어들면 전력 소모량이 줄고 성능이 향상되면서 동시에 같은 웨이퍼 면적당 생산량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번 TSMC의 3나노 신공정이 적용된 A17 프로세서는 5나노보다 미세한 공정이 적용된 거에 비해 성능은 덜 오르고 전력 소모량은 매우 증가해 이번 아이폰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섭씨 48도가 넘는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애플 측에서 TSMC에게 주문한 A17의 설계는 TSMC의 3나노 생산 능력이 반영된 설계도로서 3나노 미세 공정이 제대로 적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과 전력 소모량 감소 같은 기대치가 있었지만, TSMC의 3나노 공정이 낮은 수율과 더불어 명확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애플 A17 프로세서의 제대로 된 성능이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TSMC의 3나노 공정 때문에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이런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적용된 스로틀링 기술이 더욱 낮은 사용자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로틀링은 프로세서가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 전력 소모량을 높이는 경우 온도가 오르는 발열 현상을 막기 위해 강제적으로 성능을 낮추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이런 결과로 인해 TSMC의 3나노 공정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매우 미숙하고 성능 향상과 전력 소모량 그리고 발열까지 3마리 토끼들 모두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테스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TSMC의 3나노 기술력이 흥보와는 다르게 매우 과장되었고 수율도 매우 불안정하게 낮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TSMC 측에서 파운드리 원조격인 자신들이 세계 최초 3나노 타이드를 가져가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삼성의 추격에 궁지에 몰린 TSMC가 낮은 기술력과 수율에도 불구하고 공정을 가동하다가 이번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TSMC 3나노 공정의 발열 게이트가 확산되자 외선들은 일제히 삼성전자가 TSMC를 위협하고 있다는 각종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60%,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고작 12%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TSMC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TSMC는 1980년대 설립과 동시에 고객사들의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 위탁 생산해주는 파운드리에만 올인했지만,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다가 2017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파운드리들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고작 6년 차인 삼성이 거의 40년 된 TSMC들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3나노부터는 삼성이 기술적으로 TSMC보다 완전한 우위에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3나노 양산은 오래된 기술인 핀팩 공정을 통해 양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핀팩 구조를 통해 양산하는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4나노까지가 한계라고 보고 있으며 3나노 단계서부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인 GAA 공정이 적용되어야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은 기술력의 부족으로 3나노까지는 핀팩 공정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TSMC는 2025년이나 되어서야 2나노 GAA 공정을 양산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런 목표는 설립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로드맵은 TSMC가 2022년 1분기 발표한 계획으로 그 당시 TSMC는 2022년 상반기 안으로 3나노들 양산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인 양산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23년경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재 GAA 기술력과 특허도 부족한 TSMC가 2025년 중으로 GAA 기술이 적용된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오래전 계획한 그대로 GAA 구조가 적용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2025년엔 3세대 GAA 공정이 적용된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목표입니다. 삼성이 지난해 최초로 GAA 방식의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자 대만발 IT 매체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이 극악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직 GAA 기술을 상용화하긴 이르다라고 지적했지만 현재 업계에서 추정 중인 삼성전자 3나노 수율은 70% 수준이고 TSMC의 핀펫 3나노 수율은 대략 30% 미만으로 보여진다는 관측이 나올 만큼 결과적으로 핀펫 3나노에 모든 것을 걸은 TSMC는 수많은 대형 고객사들을 놓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모든 것을 걸고 GAA 공정에 올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TSMC가 전 세계 60% 점유율을 독식 중인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오직 기술력밖에 없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017년에 정식으로 창설된 만큼 시작이 매우 늦었다는 것입니다. 삼성 측에선 애초에 TSMC와의 점유율 싸움을 굉장히 길게 보고 TSMC가 넘볼 수 없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파운드리 시장을 장악할 계획을 세워둔 것입니다. 삼성 측의 이런 전략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은 카이스트에 방문해 대학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년 안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잡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엔 삼성이 TSMC보다 시작이 30년 늦었고 시장 점유율부터 기술력까지 모든 것이 뒤처졌지만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파악해 매년 수십조 원씩 투자하여 기술력과 생산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경계현 사장은 강연에서 냉정하게 보면 핀팩 구조가 적용된 4나노 기술력은 삼성보다 2년이 앞서지만 3나노부터는 얘기가 다르다. 5년 안으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 여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계현 사장이 이런 자신감을 표출했을 당시인 올해 5월엔 아무도 이 말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술력과 점유율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진 2위인 삼성전자의 허세로 치부하는 분위기였지만 얼마 전 TSMC의 3나노가 적용된 애플 아이폰이 발열 문제를 겪으면서 관련 매체들은 경계현 사장의 발언과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과거부터 삼성의 부족함을 알고 TSMC를 3나노부터 잠식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삼성의 이런 선전포고와도 같은 발언에 허세로 치부하던 대만 역시 위기감에 떨고 있습니다. 대만이 다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파운드리에 집중한 계기는 1980년대 당시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가 꽉 잡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일본이 압도적인 세계 1위였고 미국이 2위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혜성처럼 등장하여 절대 강자이던 일본의 반도체와의 치킨 게임에서 승리해 메모리 반도체 1위, 2위를 차례로 석권한 결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에서 아예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만 네티즌들은 굉장히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치킨 게임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쌓아놓은 현금만 140조 원이 넘어 TSMC의 6배 가량 된다는 점, 즉 기술 개발, 투자 비용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고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 이런 모든 것이 대만의 TSMC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그 당시 세계 경제 규모 2위였던 일본의 반도체를 가루로 만들어버린 전적이 있는데 고작 대만의 반도체 하나 어떻게 못하겠냐는 반응입니다. 특히 삼성의 신기술 GAA 공정이 적용된 3나노를 두고 수율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던 대만 언론들은 구형 핀팩 공정으로 생산된 TSMC의 3나노의 실체를 확인하자 예상보다 위기가 빨리 왔다며 더욱더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사장이 말한 2028년이 아니라 당장 2023년부터 분위기는 전환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인데요. 현재 1위 TSMC는 파운드리 점유율이 60%, 이에 반해 2위 삼성전자는 초라한 12%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웃고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역시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을 전부 제끼면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할 일밖에 없다는 것이며 TSMC가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점유율이 떨어질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3나노 게이트가 TSMC가 삼성전자에게 기술력으로 밀리는 특이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TSMC에게 삼성전자는 대만의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TSMC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광물을 꼽으라면 아마 누구라도 리튬나트륨을 꼽을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실시 중인 탄소 중립 때문인데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의 실질적인 배출량이 0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에 1997년 교토 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현재 전 세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연합의 경우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신차만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P455 Fit for 55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가 벌써 도래했죠. 그런데 내연기관차의 연료가 석유 정확히는 휘발유와 경유였다면 전기차의 인류는 배터리입니다.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인데 대표적인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1990년 일본의 SONY가 최초로 상용화한 이래로 지금도 그 원천 기술을 뿌리로 삼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리튬 수요는 폭발하는데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 매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리튬 가격은 2021년 대비 600% 이상 폭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는 국가 차원에서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생각지도 못한 국가가 한국에게 리튬 광산 공동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이면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난 8월 30일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는 어마어마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 지역의 화산 분화구 벡터미트 믹절맷 칼데라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지질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이번 탑사에서 최대 4천만 톤으로 추정되는 리튬 광산이 발견된 겁니다. 그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은 2,3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규모 수염이었는데 미국에서 최소 2천만 톤이 넘는 광산이 발견된 겁니다. 이는 세계 최대 리튬 공급 국가인 칠레 920만 톤이나 호주 570만 톤 전체 매장 규모를 뛰어넘는 것으로 만약 이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한다면 그간 칠레, 호주, 중국 등이 장악했던 리튬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여기에 전기차 자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산이 개발되더라도 중국 배만 부를 전망입니다. 왜냐면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리튬 광산 기업인 중국의 간펑 리튬간팽 리시움 영일 최대 주주인 리튬 아메리카스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 리튬 네바다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리튬이 발견되었어도 한국의 전기차 업체나 배터리 생산업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리튬 광산을 공동 개발하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왔는데요.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로템,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기업들로 구성된 민관 재건협력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전 국토가 거의 폐허가 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전후 재건사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국토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되돌리는 거대한 재건사업이 시작됩니다. 가령 수도시설, 도로, 교량, 병원, 학교 등등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들을 다시 지어야 하죠. 이에 지난 6월 런던에서는 2023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URC 2023가 개최됐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23,000km 이상의 도로와 300개 이상의 교량, 630만 개의 철도망 및 41개의 철도, 교량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전쟁이 끝나는 즉시 도로, 교량, 수도시설 등을 복구하는 등 긴급한 인프라를 복구한 후에 2025년까지는 임시주택, 학교, 병원 건립, 2032년까지는 경제회복, 디지털 인프라 확립, EU 최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 비용에 대해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올 3월 기준 531조 원을 제시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1,000조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000조 원은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파견한 재건협력단을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먼저 꺼낸 것은 자원개발 분야 협력입니다. 젤렌스키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광산을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즉,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리튬 채굴과 더불어 관련 제품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구상이 매력적인 것은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한 리튬 보유국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등 동부 지역에는 산화리튬 약 5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은 물론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이에 호주의 유로피언 리튬은 2021년 리튬 매장지 2곳에 대한 중국의 청신 리튬 역시 같은 곳에 대한 개발 허가에 입찰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리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전쟁 직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석탄과 철, 티타늄에 의존하던 경제에 변화를 주고 우크라이나에 잔뜩 매장된 리튬, 구리, 코발트, 니켈 등등에 대한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역시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엄청난 양의 리튬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리튬의 경우 회귀광물은 아니지만 몇몇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 콩고, 호주가 전 세계 리튬, 코발트, 회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물론 리튬이 침공의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개전 직후 가장 많은 광물이 매장된 동부 지역을 장악한 것을 본다면 충분히 침공 동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의 동기로 삼을 정도로 많은 매장량을 가진 리튬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자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서방국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에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의 무기 지원 덕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약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이 시작된다면 당연히 자신들을 힘껏 지원해준 국가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해야 하고 그것은 2,000조 원에 달하는 재건 사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재건협력단에게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 리튬을 공동 개발하자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점은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리튬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중남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입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6%가 매장됐다고 하죠. 하지만 리튬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치솟기 시작하자 이들은 리튬의 국유화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이전의 단일 리튬 매장량으로는 세계 최고로 꼽히는 우유니 소금호수를 가진 볼리비아의 경우 이미 국유화를 선언했고 아르헨티나의 경우 전략광물로 지정해 모든 민간 기업들의 탐사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칠레 역시
국유화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국영기업 설립을 천명한 상황이죠.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인 멕시코는 법을 개정해 리튬 국유화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날이 갈수록 리튬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 매장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제안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요청한 분야는 리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원전 분야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단일 시설로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인데 러시아는 개전 직후 이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의 지뢰를 매설해두었죠. 개전 이후에도 한동안 가동되기는 했으나 양측 전투로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외부 전력 공급이 수차례 중단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원전 인근에서 끊임없이 폭발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발하는 순간 원자로 6기를 갖춘 자포리자는 방사능 누출 위험이 상당한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총 4기의 원전을 운용 중이며 이후 오데사와 체르카시 지역의 2개의 대형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전력 수요와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의 전기를 팔 계획인데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대용량 원전 기술이 필요하다며 유럽의 에너지, 그리드 전력망가 새로 조성되면 원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기술 협력과 정유시설 개발 및 증설 협력도 요청했죠.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가 곧 안보라는 생각으로 유럽연합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는 뜻으로 풀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무기 분야의 협력도 요청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1,000조 원이든 2,000조 원이든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바이든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바로 보내준다고 한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한국에 제발 만나달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중국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 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재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갈륨과 게르마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입니다. 특히 갈륨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95.7%가 중국입니다. 갈륨은 반도체를 만들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반도체의 말이죠.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경 접촉 트랜지스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경 접촉 트랜지스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반도체를 만들 때 게르마늄 웨이퍼가 사용됐지만 실리콘의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 제품의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실리콘 기반 반도체가 더 이상 진화할 수 없게 되자 질화갈륨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질화갈륨은 질소와 갈륨의 화합물로 실리콘 대신 질화갈륨을 쓰면 고온과 저온에서 훨씬 성능이 좋아지고 퀄리티도 최대 100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작동 속도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데다가 안정성도 높고 훨씬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미래 반도체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입니다. 한 과학자는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로 기존 실리콘 칩보다
100배 더 빠른 속도와 50%의 에너지 절약, 3배의 전력 밀도를 향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릴 너무나도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끌어들이며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DPA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1일 현지 시간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신규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대표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UV 노광 장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지난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으로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 탈동조화 참여를 막기 위해 공을 들였던 네덜란드가 결국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결정하자 중국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1일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은 국제경제무역 규칙과 중국 네덜란드 경제무역 협력의 큰 국면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해 시장 원칙과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관련 조치가 양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와 관련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며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폭탄 발표 이후 미국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 재료인 갈륨에 대해 중국이 수출 중단을 선언해버리면서 한국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충북 충주와 강원 홍천에서 2360만 톤 규모의 회토류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지표에서 200터부터 400m 깊이까지 산출한 양이기 때문에 500m 이상 추가 탐사를 하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수출 규제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회토류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도 이미 이 희토류를 선광하고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회토류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산업에서 쓰이는 소재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쓸모가 없죠. 한국은 이미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호주의 희소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ASM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은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통해 충북 오창에 금속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오창 공장은 1단계 설비 설치가 완료돼 시운전 중이며 연간 2200톤 생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희토류 부자라 불리는 호주와 초대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많은 희토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북준주 정부 관계자와 만나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주는 니콜 맨션 주정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과 광물에너지 분야 투자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니콜 차관은 현대차와 포스코 퓨처엠 등을 만났습니다. 호주 중앙 북부에 위치한 노던 테리토리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육상 천연가스를 비롯해 리튬, 보크사이트, 아연, 구리, 텅스텐, 바나듐, 우라늄, 망간 등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니콜 차관은 한국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노던 테리토리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교역 성장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호주와 빠른 속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과 회토류 거래를 끊어버리려는 준비를 마치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지금 당장 한중일이 만나서 긴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 위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행 등 상황 때문에 정세가 복잡해졌다며 과거 민간, 기업, 지방 등 간의 교류가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수교로 이어졌듯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 기업, 지방 문화 등 분야에서 다자 교류를 증진해가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와 양자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역사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왕 위원은 한중일 3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의 산업, 고도화의 한일, 양국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의 무릎을 꿇고 대놓고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 경제가 역대급으로 위험한 상황이라 한국마저 중국을 외면한다면 중국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현지 시간 물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29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 부채까지 합친 액수인데요.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사상 최초로 파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 수장들은 한국에 대놓고 구애를 펼치며 난리가 나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MWC 상하이에 불참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삼성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을 훔치거나 해도 좋게 조용히 끝냈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을 모조리 한 번에 고소하고 소송전을 선포했습니다. 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WC 상하이 행사에 부스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기업 스폰서로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들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